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번 달 12월을 잘 마무리하면 아쉬움 많았던 올해를 그나마 덜 아쉽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결심 하나 해보십시다. 마침 날씨도 쨍하니 정신 번쩍 들게 하니까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12월의 첫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감갈림, 제가 이분 아이디 좀 바꾸시라고 그랬는데 안 바꾸셔가지고 그냥 이감갈림으로 소개하는데 뭐요? 12월이야? 오늘 12월의 첫날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벌써 12월이 됐구나 하는 생각 드니까 좀 아차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날이 추워지니까 예. 갑자기 겨울 되니까 아마 이제 연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한 3년 동안 우리 연말 모임 거의 안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 슬슬 좀 하는 것 같은데 송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도 세태를 닮아가지고 아주 과격하고 단호해졌어요. 딱 잘라가지고 오늘부터 겨울이다 확 떨어져가지고요. 건강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은주님,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첫인상은 차도남이었는데 알고 보니 볼매남이시더라고요. 볼매남이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차도남은 다 아시는 거. 어릴 때 농사도 지어봤다는 말씀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딱 차도남 인상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하셨나 보죠? 농사 지어봤다고? 예전에 이제 저 아주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제주도 제주도 중산간인데 예. 중산간 저는 어릴 때 진짜 소 말로 밭 갈던 세대였거든요. 그만큼 시골이에요. 전기수도 안 들어온 동네였거든요. 그런 얘기 어디 유튜브인가 어디 가서 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 어디 강남에서 태어난 줄 알았다고. 네. 글쎄 얼굴은 곱상하게 저 강남 부잣집 아들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산간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그 중산간 마을에 혼자 살고 계세요. 집에 예, 살고 근로사 지금은 연세 드셔서 좀 그런데 친구들이나 보는 지금 다 이제 고향에 사는 친구들은 뭐 귤농사하고 뭐 하우스하고 그런 친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마포도리님,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포도리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국정조사고 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현근택 변호사, 민주당 해임 건의안 해도 안 받아들인다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리할 예정입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이게 뭐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을 할 거냐 아니면 뭐 해임 건의를 했다가 안 되면 탄핵을 할 거냐 요게 아마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장관 탄핵은 지금까지 발의한 적은 딱 한 번 있었고 결의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 탄핵 사례는 있는데 장관 탄핵 사례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임 결의로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뭐 해임 결의하면 대부분 이제 사퇴를 해왔고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한테 기회를 한번 주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해임 건의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그건 정한 것 옛날 같습니다. 얘기고 이미 해임 건의안 해가지고 안 된 경우가 바로 그렇죠.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진영 외부 박진 장관. 장관하고 좀 다른 게 박진 장관은 이제 외교 문제였는데 그 당시는 아마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은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도 그렇고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이번에 유가족들이 또 물러나야 된다 이 요구를 한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이상민 장관이 계속 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저는 뭐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성철 소장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해임 건의안 역대 정권에서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됐잖아요. 뭐 바로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박진영 외교부 장관 단호하게 거부했고 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례가 계속 쌓이면 국회 스스로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그 귀한 카드를 좀 필요 없는 카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이거 나 안 받아들일 거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어. 그렇게 된다면 해임 건의는 그냥 건의로 끝나는 것밖에 안 된다. 결국에는 민주당은 탄핵으로 가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 180일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0일을 걸어서 국정조사도 좀 난장판 만들고 예산안 처리도 난장판 만들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정보입법 법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런 거 제때에 우리가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상민 장관은 이미 장관으로서 자격과 자질과 능력과 권위와 리더십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국정조사 합의를 끝내고 나서 왜 시점상 이때 했을까?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결국에는 뭐 지지층도 좀 살펴보고 박홍근 원내대표가요.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 해주겠다. 예산안을 그러면 제때에 12월 2일 날 처리해주겠다. 그렇게 인식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안도 처리 안 해주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비협조적으로 나오겠다. 이번 정기국회 하여튼 우리 민주당 주도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듭 그만 안 말씀드리지만 이상민 장관은 장관으로서 어쨌든 자격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로서 이 국회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푸니까 그렇더라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당을 합의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이상민 장관 잘못 지적하고 대통령실 잘못 지적하고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맞지. 이것을 그냥 해임 건의안 낸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은 보이콧할 거야.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국정조사 참여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든 거. 그거는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시점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국정조사 전에 하든가 아니면 이상민 장관 막 문책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내든가 그러지 왜 국정조사 합의한 다음에 왜 내냐고요. 이거는 국회를 지금 마비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형은택 변호사 민주당 소속이시고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두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중립지대인 장현미 변호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중립입니다. 아니 장 소장님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왜요?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데 해임 건의하면 안 된다. 이게 정치적인 파행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시점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국정조사 대상이 이상민 장관 개인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국정조사 대상이 경찰과 소방이거든요. 경찰 소방이 결국은 자료를 얼마나 내는지 아니면 증인을 나와서 어떤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민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 제대로 될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앉아서 그럼 딱 지휘할 거 아닙니까? 소방 지휘 있고 경찰 지휘 있고 모든 걸 다 보고할 거란 말이죠. 사전에. 오히려 이상민 장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정조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말씀처럼 국정조사 하면서 그럼 이상민 장관은 면책해 주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말과도 모순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는 국민적으로나 아니면 여론에서 끝났다고 봅니다. 이걸 국정조사 해야만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이미 평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고 뭐 개인 자격으로 오든 말든 그건 상관없지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됩니다. 근데 그걸 마치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는 다시 재론해봐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근택 변호사님 말이 맞으려면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랑 국정조사를 처음 합의할 때 자 이상민 장관 이거 나와서 국정조사 받는 거 의미 없으니까 이거 해임 건의안 내겠다 아니면 잘라라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달았어야죠. 그 얘기 전혀 없다고 국정조사 합의한 다음에 이런 식의 반응은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어쩌면 저도 알아요. 그런 얘기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 안 나왔잖아요. 저는. 아니 합의문은 없는데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외부로 공표가 됐어야 그걸 우리가 알아듣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국정조사에 이상민 장관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까지 생각하셨다면 그때 해임 건의를 내든지 더 해임을 하든 뭐 파면을 하든 더 센 공세를 취하거나 전제 조건으로 국정조사 우리가 내는데 그 전에 이상민 관둬야 돼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 해임 건의를 냈느냐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굉장히 거센 반응을 내보이는 거고 일치된 견해가 그거였잖아요. 정부 여당은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먼저다. 그렇게 쭉 가다가 국정조사를 받아준 이유는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새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워낙에 그 절박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봐서 그 취지는 알지만 시점상 반대하지만 그래도 받아준다 이렇게 간 건데 여기다 대고 딱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쟁을 유발한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도 방어하고 여러 가지 그거랑 프레임 뭔 전환. 상관이에요? 프레임 그거 한다고 전환이 뭐 검찰이 수사 안 해요? 말도 안 되니.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따로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그런 공방이 생길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리스크를 이렇게 이제 끌고 들어가는데 민주당도 그 부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 의견을 네. 들어보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최소한 정쟁의 수단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분탕질 치려고 어떤 수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물러났어야 되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해임 건의안 하기 전에 빨리 경질을 했어야죠.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뭘 해야 되나요? 저는 이것조차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해임 건의안 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무용의 절차로 그치지 않을 것인 게 탄핵소추하는 것까지 내부 검토를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그 의견서를 한번 일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에 위반됐는지를 다 적시가 돼 있어요. 당연하게도 이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데 건의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법적 요건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태원 12구 참사 전 그리고 그 상황 시에 그 후에 어떤 법을 어겼는지 전에 뭐 미리 경비 경력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 그건 뭐 재론할 여지도 없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재난의 소임자라고 정부조직법에 기재돼 있는 당사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졌습니까? 아니요. 막지 못할 사고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중대본 회의가 있을 때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과 동행해서 분향소를 갑니다. 유족들이 납득할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유가족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야당이 해야 되는 수순으로 저는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죄송한데요, 예. 대표님.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계속 장유민 변호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이 시점에 냈느냐 그것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민 장관은 장관 자리에 지금 한시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시점에 낸 거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의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공공한 처지가 뭐 있어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안 물러나니까 해임 건의하는 거죠. 그게 당내에서 지지층들이 왜 해임 건의안 왜 안 냈냐라는 요구가 많았고 왜 예산안을 덜컥 합의를 해줬냐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안은 제가 보기에 뭐 여당이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내려놓으면 다음 타겟은 대통령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지금 보세요. 해임 건의안 낸 다음에 이거 안 받아주면은 탄핵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관 날리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마 괄호 열고 총리가 아마 또 낄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뭔가 요구를 한단 말이죠. 요구의 끝을 모르는 그런 방향의 공세 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산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 해임을 예를 들어서 경질을 한다 했을 경우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 여야 사이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상민 장관이 뭐 그렇게 실세예요. 무슨 총리는 제가 보기에 총리 해임 문제 지금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누군지 그게 관심도 없어요. 이상민 장관 실세인 거 몰라요? 아니 실세지는 않은데 이상민 장관 해임한다고 바로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한다는 건 오반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난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자 아닙니까? 예전에 나왔을 때도 다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고 다 그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사임하겠다든지 이 정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임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일부 단체들의 장관 임기가 뭐가 집회에, 필요합니까? 아니, 제 얘기는 집회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가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그럼 용산에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아시는 분이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이상민 장관을 그냥 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가 이제 쭉 검찰 출신이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뭐 법을 어긴 것이라든지 잘못한 게 있어야 책임을 지게 하지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무조건 자르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뚝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민 장관으로 상징되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측근 또는 가깝다는 건 이제 다 아는 거니까 만약에 이상민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행안부 장관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처음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법적 책임이 확실해진 다음에 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도 그때 물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누차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뭐 일이 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 이제 그게 크고 예.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은 아마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건 두 가지 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결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예, 그게 또 이제 하나는, 예. 크고 그게 크고요. 70%? 하여튼 반은 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볼 때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민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면은 지금과 똑같은 자세를 견지할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이상민 장관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자리가 행안부 장관이고 행안부 장관이 맨 처음에 이 정부 출범해서 굉장히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는 경찰과의 관계, 즉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행안부 장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 국정 운영을 행안부 장관도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의 중요성. 이 시점에서 행안부 장관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야당의 요구와 이런 거에서 그냥 힘없이 경질할 경우에 있어서의 경찰과의 관계 이런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그런 것도 작용했다 저는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계속 아까 말씀 주신 거에 그러면 시기가 문제다. 본질이 문제가 아닌데 시기가 문제라면 본질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 건의안은 저는 왜 그거를 못 받겠다는지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그때는 이 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다 수용했습니다. 자진 사퇴나 아니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법률가 출신의 한계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검사분들은 피의자를 주로 보잖아요. 그게 20-30년 동안 업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성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피의자가 참고인이 재벌이든
교수든 정치인이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도 검찰에 오면 불려오면 굉장히 바보 같아집니다. 혹시나 심기를 거스를까, 내 혐의를 어떻게든 덜어볼까, 굉장히 저자세로 굉장히 읍소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업무상 보게 됩니다. 평생. 그러면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별거 없구나. 재벌이라고 해서 뭔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교수, 정치인 이런 인식. 물론 추정이지만 이게 과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지들을 보면은 그냥 추정일까? 저는 단순한 법리의 막 기술자적인 부분도 한계지만 이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한계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도 이상민이 아니었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책임 안 지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상민 장관이 이상민이었으니까 행안부 장관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께서 처음 인사 철학을 밝히셨을 때 전문성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적재적소에 장관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행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법조인, 판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행안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야구를 잘한다고 해서 축구 구단주가 내가 신임하고 나랑 친하니까 나의 동지적인 사람이니까 너 축구 감독해. 이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적절한데 너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졌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제 해임 건의안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그럴 거면 국정조사 뭐하러 하자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어때요? 그 논리는 일단 좀 말이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거를 마치 국정조사 받아줬기 때문에 이상민은 어쨌든 국정조사 끝날 때까지는 뭐 책임을 안 진다든지 아니면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받는다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책임이 없다거나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시기적인 문제는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지금 여당이 국정조사 받은 것도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낸 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아마 이번에 해임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의 해임, 아니 물러나야 된다. 두 가지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거의 공개적으로 해봐야 뭐 우리 바로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발의한 것은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거부하면 이제 탄핵 소추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께서 네. 탄핵 소추는 국무위원이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네. 때 하게 돼 있는데 쭉 보셨다면서요. 예. 법률 검토한 거를. 어떤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런 판례의 설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어떤 의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강론이 막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추상적인 범주로 다 처벌하고 이 직위에서 해제하고 하는 게 맞느냐? 맞다라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세밀하게 다 이런 부분을 법문에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의무로 이 규정되는 부분들은 알아서 잘 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요.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의 담보자입니다. 그걸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지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정부 때도 이태원에 대해서는 경비력을 충분하게 다 세워뒀었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장관으로서 질 수 있느냐. 직무유기죄가 할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런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법률 위반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을 탄핵소추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아마 얘기하고 뭉개고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탄핵 소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정쟁이 또 격화될 것을 아마 완충지대로 해임 건의안을 해보는 게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현미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탄핵소추 지금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뭐 100% 헌법재판소로 그건 가야 가게 됩니다. 될 예,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신설 넣는 가게 돼 개념입니다. 있는 거군요. 예.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갔는데 각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절차 문턱까지 못 넘어간 게 이미 이 법원에서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을 보면 이미 그 직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헌법재판소가 보수적으로 본다는 근거 규정은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하나 규정을 다 검토한 내부 문서를 이미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저 의문이 드는 게요. 뭐 법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부의 장관 치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똑같이 주장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물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이거 정진석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데 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그다음 뭐 광주 학동 건물 아파트 건물 그 짓다가 붕괴된 거, 뭐 그다음에 뭐 보면 뭐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다 탄핵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까? 화재가 우발적으로 난 거랑은 아니 화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광주에서 아파트 짓다 무너진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떡할 거예요? 잠깐만요. 뭐 그 논리라면 사용자 위원장이 책임이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문정부 퇴진운동 벌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진석 위원장이 적절한 지적한 것 같진 않아요. 그 희생자 다 합해봐요. 물론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중요하지만 160명 가까운 분이 한꺼번에 압사당한 그런 사고 났는데 그런 전례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 얘기는 예. 피해자 규모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가 한 명인 거하고 10명인 거하고를 뭐 가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탄핵을 하는 그 경우와 이게 맞냐는 거예요. 네, 제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요, 그런 화재 사고 이천 물류센터 사용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 대상이죠. 안전관리 의무의 주체가 명백하게 기업으로 돼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160명 가까이 죽었어요. 잠깐만요. 그에 대해서는 예, 15 듣고 이어가죠.